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험준한 산세가 사방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해가 일찍 떨어지고 달이 유독 밝게 비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달이 머무는 골짜기라 하여 월곡이라 불렀는데, 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하여 외부인의 발길이 뜸했고,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짓거나 약초를 캐며 그들만의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이 깊으면 골도 깊고 물도 맑아 인심이 순박하기로 유명했으나, 밤이 되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와 아이들은 해가 지기 무섭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숨어들곤 했습니다. 마을의 집들은 산비탈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각 집의 굴뚝에서는 저녁마다 구수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라 골짜기를 안개처럼 덮으며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바지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강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젊은 시절 과거 공부를 하러 한양에 갔다가 뜻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와 서당을 열었습니다. 강선비의 집은 비록 초가삼간의 작은 집이었지만 마당은 언제나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담장 밑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 그의 꼿꼿하고 단정한 성품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욕심이 없고 매사에 이치 따지기를 좋아하여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관아보다 먼저 강선비를 찾아와 상의하곤 했으며, 그 역시 마을의 대소사를 제1처럼 여기며 사람들의 화합을 위해 애쓰는 것을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서당에서는 낮이면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져 산골 마을의 정막을 깨우는 유일한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워 보이는 이 마을에도 남모르는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달이 차오르다 기운은 근입 무렵만 되면 마을의 감도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 해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이 되면 마을 장정들 중 누군가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헛소리를 하거나 밤중에 몽유병 환자처럼 밖을 배회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했습니다. 옛 노인들은 터가 세서 그렇다고도 하고 산신이 노해서 그렇다고도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그 잠달이 뜨는 밤에는 바깥 출입을 삼가는 것이 유일한 방책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강선비 또한 이러한 마을의 내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계절이 오면 밤늦도록 책을 읽으면서도 귀는 항상 마을의 동정을 살피느라 곤두서 있곤 했습니다. 어느덧 산천 초목이 붉게 물들던 단풍이 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자 산골 마을의 밤은 더욱 길고 깊어졌습니다. 낮 동안 따스하게 내리쬐던 햇볕은 산 그림자가 길어지면 금세 자취를 감추었고, 산봉우리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한 차가움을 품고 마을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강선비는 서당 아이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낸 뒤 홀로 사랑방에 앉아 묵을 갈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려 했으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에 까마귀 떼가 새카맣게 모여들어 울어대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인데, 이는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 여겨졌기에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강선비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자를 써 내려가려 했지만 붓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고는 한숨을 내쉬며 붓을 내려놓고 창문을 살며 시 열어보았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오직 하늘에 걸린 손톱만큼 얇은 그즉 달만이 희미한 빛을 뿌리며 산등성이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달빛은 너무나 창백하고 힘이 없어 마치 병든 사람의 안색을 보는 듯했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여느 때보다 구슬프게 들려와
강선비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작년 이맘때쯤 아랫마을 김서방이 밤중에 사라졌다가 며칠 만에 넋이 나간 채로 발견되었던 사건을 떠올리며 올해도 그저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서둘러 저녁을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기에 이 시간쯤이면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고요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강선비는 예민해진 청각 탓인지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미세한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 발을 끌며 흙길을 걷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이 낙엽을 밟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어 방안을 좀 더 밝게 한 뒤 귀를 기울여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소리는 바람이 멈추면 사라지고 바람이 불면 다시 들려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강선비는 이것이 자신의 과민한 신경 탓이라 여기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왠지 모를 한기가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아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선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빗자루를 놓고 나가보았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모여 물동이를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선비가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웃집 박씨 아낙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지난밤에 마을 뒷산 쪽에서 이상한 불빛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파란색인지 초록색인지 알 수 없는 도깨비불 같은 것이 숲속을 떠다니다가 마을 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아낙들도 등골이 오싹하다며 몸을 떨었습니다. 강선비는 아낙들의 말이 그저 헛것을 본 것이기를 바랐지만 자신이 지난밤에 느꼈던 그 기이한 인기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낙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산속에 사는 짐승의 눈빛이 달빛에 반사되어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고 둘러대며 돌려보냈지만 그의 마음속 의구심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서당으로 돌아온 강선비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동안에도 창밖을 수시로 내다보며 마을의 동태를 살폈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별일이 없는지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고나 병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없었지만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무거운 공기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롭게만 느껴졌습니다. 해가 기울어 다시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강선비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최 부자네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많아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으나 성정이 포악하고 인색하여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는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색을 밝혀 읍내 기생집을 제 집 드나들 듯하여 집안에 첩을 들이는 문제로 본처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강선비가 최 부자의 높은 담장을 올려다보며 혀를 차고 지나가려는데 대문 틈 사이로 최 부자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평소 목소리가 크고 거만한 최 부자가 웬일인지 잔뜩 주눅든 목소리로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한 말투여서 강선비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선비는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이 군자의 도리가 아님을 알았지만 마을의 불길한 기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담장 안에서는 최 부자의 목소리 외에 여인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는데 그 웃음소리는 맑고 고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소름 끼치는 냉기를 품고 있어 듣는 이의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강선비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최 부자가 왜 저토록 쩔쩔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지난밤 숲속에서 들려오던 부엉이 울음소리와 묘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기척을 내지 않기 위해 발소리를 죽여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최 부자네 집담장 위로 피어오르는 검붉은 기운을 본 것 같은 착각에 휩싸여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선비는 저녁상도 물린 채 사랑방에 틀어박혀 옛 서책들을 뒤적이기 시작했는데 혹시 마을의 지세나 전설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래된 책장 사이에서 먼지를 털어내며 찾아낸 마을 읍지에는 수백 년 전 이 마을에 큰 변고가 있었다는 짧은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에 대해선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이 빛을 잃고 어둠이 짙어지면 산의 주인이 내려와 곡을 거둔다는 알콩달콩한 문구만이 적혀 있어 강선비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는 턱을 괴고 앉아 그 문구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기며 지금 마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단순히 계절 탓이나 기분 탓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초가지붕을 들썩이게 했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며 괴상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강선비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멀리서 개들이 맹렬하게 짖어대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개들이 짖는 방향은 최 부자 내 집이 있는 마을 아랫동네 쪽이었는데 보통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한두 번 짖고 마는 개들이 저토록 악을 쓰며 짖어대는 것은 분명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선비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갈까 망설였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자리에 앉아 동정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개들의 짖는 소리가 뚝 끊기더니 마을 전체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는데 그 갑작스러운 정적은 소란스러움보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강선비는 등잔불을 끄고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마을 골목을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본 듯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네 발 달린 짐승에 가까워 보였지만 덩치가 송아지보다 크고 움직임이 바람처럼 빨라 정확한 모습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강선비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 그림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고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텅 빈 골목을 맴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선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는데 새벽닭이 울고 동이 터오자마자 그는 지체 없이 최 부자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길에는 밤새 내린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길가에 널려있는 낙엽들은 핏기를 잃은 것처럼 바스락거리며 발에 밟혔습니다. 최 부자네 대문 앞에는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근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어젯밤 안악들의 표정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두웠습니다. 강선비가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마을 청년 하나가 겁에 질린 얼굴로 최 부자네 집 마당을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열린 대문 사이로 보이는 최 부자네 마당에는 키우던 사냥개 2마리가 피를 토하고 죽어 있었는데 외상은 전혀 없었지만 눈을 부릅뜨고 죽어있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보고 놀라 죽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쪽에서는 최 부자의 앓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고통스러우면서도 묘한 쾌락이 섞인 듯한 기괴한 신음소리여서 듣는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최 부자의 부인은 안채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선비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하인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으려 했으나 하인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강선비는 마을의 어른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큰 소리로 주인을 찾으며 사랑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문 앞까지 다가가자 안에서 풍겨나오는 비릿한 향내와 함께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그것은 단순한 병자의 냄새가 아니라 짐승의 누린내와 흡사했습니다. 강선비가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내자 안에서 들려오던 신음소리가 뚝 멈추었고,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최 부자의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부쑥해져 있었고, 눈 밑은 재탁에 들어가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강선비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문을 닫으려 했으나 강선비가 문틀을 잡고 버티며 그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최 부자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릿했으며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어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강선비가 몸이 어디 불편하냐고 묻자 최 부자는 횡설수설하며 별일 아니니 돌아가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강선비는 그의 등 뒤 방 안쪽 깊숙한 곳에 누군가 앉아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하게 커튼이 쳐져 있었고, 구석에는 병풍이 둘러쳐져 있어 안쪽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선비는 물러서지 않고 마을에 도는 소문과 간밤에 개들이 죽은 일을 언급하며 의원이라도 불러야 하지 않겠냐고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최 부자는 갑자기 화를 버럭내며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굵직한 목소리가 아니라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변해 있어 강선비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때 병풍 뒤에서 여인의 옷자락이 스치듯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최 부자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선비는 그 짧은 순간 최 부자의 목덜미에 나 있는 붉은 손톱 자국 같은 상처를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길이라기보다는 짐승이 핥힌 자국처럼 선명했습니다. 강선비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닫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최 부자네 집을 나왔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 있는 성황당에 들러 돌 하나를 얹으며 마을의 안녕을 빌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최 부자가 여우에게 홀렸다느니, 귀신이 붙었다느니 하며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고, 그럴수록 공포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강선비는 자신이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상대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선비는 잠을 청하는 대신 마루에 앉아 달이 뜨기를 기다렸는데,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그 동달은 여전히 창백하고 가냘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하듯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달이 차오르면 흉한 기운도 차오를 터인데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은 어제보다 더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거칠게 흔들어댔고,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영혼들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와 밤의 정막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강선비는 문득 자신의 서당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그 순진한 눈망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는 또 다른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최 부자의 배가 임산부처럼 불러오고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남자, 그것도 건장한 사내의 배가 며칠 사이에 만삭의 여인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저주이거나 요괴의 장난임이 분명하다고
수근거렸습니다. 강선비는 이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마을 촌장과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촌장 역시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어 강선비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해가 지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죽음의 마을처럼 변해버렸고 각 집마다 문에는 금줄이 쳐지고 부적들이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강선비는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 마음을 가다듬으며 다가올 재앙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바람결에 문풍지가 울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처럼 들려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삿달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덮는 밤, 강선비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이 깊은 밤에 강선비를 찾아온 이는 누구이며 마을에 닥친 이 기이한 재앙의 끝은 어디일까요? 강선비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열자 문 밖에는 뜻밖에도 최 부자네 집에서 오랫동안 머슴살이를 해온 만석이가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평소 우직하고 입이 무거워 남의 말을 옮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 그의 모습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선비가 급히 그를 사랑방으로 들이고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내어주자 만석이는 그제야 조금 진정이 된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동안 최부자 집 담장 안에서 벌어졌던 기이하고도 끔찍한 일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마을 사람들의 뜬 소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흉측하여 듣는 강선비조차 믿기 어려울 지경이었으나 만석이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만석이의 말에 따르면 모든 사단은 보름 전 읍내장터에서 최 부자가 묘령의 여인을 데려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성이 무엇인지, 본관이 어디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인물이었으나 그 자태가 너무나 고혹적이고 눈빛이 깊어 한 번 보면 누구라도 홀릴 수밖에 없는 미색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 부자는 평소에도 색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지나쳐 마치 넋을 빼앗긴 사람처럼 집안의 반대와 본처의 울부짖음을 무시하고 그 여인을 집으로 들여 별채에 살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들어온 날부터 최 부자네 집 우물물이 핏빛처럼 붉게 변했다가 다시 맑아지는 변괴가 있었으나 최 부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직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여인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는데 하인들이 산의 진미를 차려 별채로 들여가도 상을 물릴 때 보면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다시 나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오직 생고기와 생강 같은 날 것들만이 가끔 사라졌는데 하인들은 그것을 여인이 먹었는지 아니면 몰래 키우는 짐승에게 주었는지 알 길이 없어 그저 수근거릴 뿐이었습니다. 또한 밤이 되면 별처에서는 여인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함께 짐승이 뼈를 으드득 씹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하인들은 오금이 저려 밤잠을 설쳤고 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구석에 처박혀 짖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만석이는 그때부터 집안에 감도는 기운이 사람 사는 집 같지 않고 마치 무덤가에 서 있는 듯한 서늘함이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최 부자의 몸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과색하여 기력이 쇠한 것이거니 생각했으나 증세가 점점 기이하게 변해갔다고 합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다 못해
검풀은 죽은 사람의 안색을 띠게 되었고 눈은 매탁에 들어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몰골이 말이 아니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부자는 밤마다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여인을 찾았고 여인이 곁에 없으면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살을 쥐어뜯는 자의 소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만석이가 보기에 주인 마님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무언가에 단단히 씌어도 한참 찔 것이 분명해 보였기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강선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강선비는 만석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시름에 잠겼는데 이는 단순히 한 집안의 치정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에 들이온 재앙의 전조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석이에게 날이 밝는 대로 최 부자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피고 특히 그 여인의 거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당부하며 돌려보냈습니다. 만석이가 돌아간 뒤에도 강선비는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방안을 서성이며 옛 성현들의 말씀과 기이한 이야기를 다룬 서책들을 뒤적이며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책 속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듯 거칠게 울어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지난밤의 공포가 채 가시지 않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하늘조차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강선비는 서당문을 닫고 마을 어귀로 나갔는데 마침 마을을 지나가던 한 노승나우승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누더기에 승복을 걸치고 다 헤어진 집신을 신고 있었으나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입구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최 부자네 집 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심각하던지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스님의 눈치를 살필 정도였습니다. 강선비는 스님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 혹시 마을에 무슨 좋지 않은 기운이라도 느껴지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승은 강선비를 힐끔 쳐다보고는 지팡이로 땅을 탁탁 치며 혀를 찼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강선비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람의 전기를 먹고 자라나는 짐승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려. 저기 저 기와집 지붕 위로 검은 연기가 넬리를 틀고 앉아있는 것이 보이지 않소? 스님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정확히 최 부자네 집이었고 강선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스님은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선비가 스님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청하자 노승은 마을 어귀의 평상에 걸터 앉아 목에 걸고 있던 염주를 굴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집 주인 남자 이미 산 사람의 명분은 끝이 났소. 뱃속에 들어앉은 것이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요물의 씨앗이니 10달을 채우기도 전에 배를 가르고 나올 것이요. 강선비는 요물의 씨앗이라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찌 남자의 몸에 아이가 들어설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는 음양의 이치를 거스르는 요망한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탐욕스러운 인간의 욕망을 숙주로 삼아 번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승의 말에 따르면 그 요물은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먹이로 삼아 남자의 몸속에 기생하며 뱃속에서 자라나 결국 숙주의 내장을 파먹고 밖으로 나온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들을 법한 수컷이 잉태하는 저주와 흡사했는데 여색을 밝히고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 주로 표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강선비는 최 부자의 평소 행실과 최근의 기이한 증세들이 노승의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전율하며 이제 이 일을 어찌 막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비방미감을 구하려 했으나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미 뿌리를 내린 씨앗은 쉽게 뽑히지 않는 법. 제가 지은 업이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요 라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강선비는 다급하게 스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며 죄 없는 마을 사람들까지 화를 입을 수 있으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호소에 노승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품속에서 붉은 부적 한 장과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강선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삿된 기운을 잠시 누를 수 있는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오. 요물의 정체를 밝혀내려면 그점달이 가장 어두워지는 날, 놈이 본색을 드러낼 때를 노려야 하오.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마치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졌고 강선비는 손에 쥐어진 부적을 생명줄처럼 꼭 쥐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오고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들었지만 최부자네 집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최부자의 배는 이제 눈에 띄게 불러와 겉옷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그는 뱃가죽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방바닥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 고통 속에는 쾌락이 섞여 있어 비명소리 사이사이로 희죽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와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안채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고 오직 그 요망한 여인만이 최부자의 곁을 지키며 부풀어 오른 배를 쓰다듬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노승이 준 부적을 가슴에 품고 다시 최부자네 집으로 향했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장정 몇 명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하고 강제로라도 최부자를 끌어내어 요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문지기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고 열린 대문 사이로 음산한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쌓인 낙엽들을 회오리처럼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강선비와 장정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웠습니다. 사랑채 방문 앞에는 여인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방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선비가 문에 귀를 대고 안의 동정을 살피자 여인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셔요. 날이 이제 곧 우리 아기가 세상 구경을 할 테니까요.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뱀처럼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고 최부자는 그 말에 홀린 듯 그래 내 새끼 어서 나오렴 하며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최부자의 뱃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소리가 문 밖까지 선명하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강선비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고 장정들에게 눈짓을 보내 문을 박차고 들어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하나, 둘, 셋. 신호와 함께 장정들이 문을 열어젖히자 방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최부자는 상의를 풀어헤친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는데 그의 배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핏줄이 지렁이처럼 얽혀 있었고 배꼽 주변은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사람이 아닌 짐승의 눈처럼 세로로 찢어져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침입자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음에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요염한 자태로 앉아 강선비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감히 누구의 단잠을 방해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방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사람들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고 장정들은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강선비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품에서 노승이 준 부적을 꺼내들고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이 요물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강선비의 호통에 여인은 잠시 멈칫하는 듯 했으나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날카로운 손톱을 드러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최 부자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쥐고 구르기 시작했는데 그의 배 위로 무언가 뾰족한 것이 툭 튀어나오려는 듯 가죽을 밀어 올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의 발톱 같기도 하고 뿔 같기도 했는데 최 부자의 살을 뚫고 나오려는 기세가 맹렬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고 이제 때가 되었다. 나의 아이가 배고파 하는구나 라고 외치며 최 부자의 배에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강선비는 다급하게 부적을 최 부자의 배 쪽으로 던졌고 부적이 닿자마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와 함께 뱃속의 요동침이 잠시 잦아들자 최 부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정신이 든 듯 강선비를 알아보았습니다. 강선비, 살려주게. 내 뱃속에 괴물이 있어. 최 부자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이미 그의 몸은 반쯤 짐승의 기운에 잠식당해 있어 스스로의 의지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인은 부적 때문에 잠시 뒤로 물러나 있었지만 이내 분노에 찬 괴성을 지르며 강선비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장정들은 몽둥이를 들고 맞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고 방 안은 요물의 사악한 기운으로 가득 차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강선비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노승의 말대로라면 그독달이 가장 어두워지는 오늘 밤 놈이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 했으니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대며 창문을 덜컹거렸고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화답하듯 들려와 공포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강선비는 장정들에게 최 부자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여인이 길을 막아선 채 붉은 안광을 쏘아대고 있어 쉽사리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뒤로는 9개의 그림자가 일렁거리는 듯 했는데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구미호의 형상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 어귀에서 다시금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그 소리가 더욱 가깝고 맹렬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마을의 모든 개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는 듯한 기세였는데 이는 마을에 들이닥친 요기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의 발로였습니다. 여인은 개 짖는 소리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귀를 막고 괴로워했는데 강선비는 짐승이 소리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장정들에게 징과 꽹과리를 가져오라고 지시할 틈을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배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정말로 가죽이 찢어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의 비명은 인간의 성대를 넘어선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변해갔고 그의 입에서는 거품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강선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주변에 있던 호롱불을 집어들고 여인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불길이 여인의 옷자락을 스치자 그녀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고 그 틈을 타 장정들이 최 부자의 팔다리를 붙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최부자의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뱃속에 무언가가 거세게 저항하는 통에 장정 넷이 달라붙어도 그를 제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리며 찬바람이 들이닥쳤는데 문 밖에는 아까 낮에 보았던 그 노승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손에 쥔 염주를 빠르게 돌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낮지만 묵직하게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스님의 등장에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창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 튕겨나왔습니다. 노승은 강선비를 향해 지금이요, 놈이 나오기 전에 막아야 하오 라고 외쳤지만 이미 최부자의 배꼽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고 끔찍한 악취가 진동을 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운명은 강선비와 노승 그리고 몇 명의 장정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칠흑 같은 그돛밤, 요물의 탄생을 막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인간의 몸을 빌려 태어나려는 저주받은 생명을 막아내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방 안을 가득 채운 연기와 피냄새, 그리고 끊이질 않는 비명소리 속에서 강선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승의 독경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그 소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요망한 여인의 사지를 옥죄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귀를 막고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는데 그 고운 얼굴이 순식간에 쭈글쭈글한 노파의 형상으로 변했다가 다시 짐승의 털로 뒤덮인 흉측한 몰골로 바뀌기를 반복하여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장정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최부자의 팔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최부자의 배는 이제 얇은 종이 한 장처럼 투명하게 늘어나 그 안에서 시커먼 덩어리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가 되어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선비는 노승의 곁에서 호롱불을 높이 들고 여인의 동태를 살피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기습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고통 속에서도 눈을 번뜩이며 강선비와 노승을 향해 저주 섞인 악담을 퍼부었는데 그 목소리는 사람의 언어와 짐승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내 아이를 해치려는 자들은 모두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이 마을의 모든 핏줄을 끊어놓고야 말겠다. 그녀의 위협은 단순한 공갈이 아니라 수백 년 묵은 원한이 서린 살기로 느껴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최부자가 갑자기 허리를 활처럼 휘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는데 그의 배꼽 주변 살칸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장정들은 튀어오른 피를 뒤집어 쓰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강선비가 물러서면 다 죽는다, 꽉 잡거라 하고 호통을 쳐 가까스로 대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승은 염주를 더욱 빠르게 돌리며 주문의 강도를 높였고 그러자 최부자의 배 위로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가 주춤하며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요물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발길질을 해대며 세상 밖으로 나오려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잠시 독경을 멈추고 강선비를 바라보며 다급하게 외쳤는데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맑은 정화수 한 그릇과 굵은 소금을 가져오시오. 그리고 쑥을 태워 연기를 피워야 하오 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선비는 지체할 틈이 없음을 알고 방문을 박차고 나가 부엌으로 달려갔는데 밖에는 이미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와 괴성의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가까이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선비가 피투성이가 된 채 뛰쳐나오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강선비는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킬 겨를도 없이 안악들에게 소금과 물을 준비하게 하고 장정들에게는 쑥을 가져오라 소리쳤습니다. 그의 다급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평소 강선비가 쌓아온 신망 덕분에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잡히는 듯했습니다. 강선비는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을 퍼담으며 제발 이 끔찍한 악몽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엌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쳐 솥뚜껑이 들썩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려 강선비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준비된 물과 소금, 쑥을 들고 다시 사랑채로 뛰어들어간 강선비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노승에게 그것들을 건넸습니다. 노승은 소금을 한 줌 쥐어 허공에 뿌리며 온만이 밤매 훔하고 진언을 외쳤는데 소금이 닿는 곳마다 파란 불꽃이 튀며 탁탁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인은 소금기가 몸에 닿자 마치 불에 댄 듯 펄쩍 뛰며 고통스러워했고 그 틈을 타 노승은 정화수에 부적을 태워 재를 섞은 뒤 최부자의 입에 억지로 흘려 넣었습니다. 최부자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물을 뱉어내려 했으나 장정들이 턱을 잡고 코를 막아 어쩔 수 없이 꿀꺽 삼키게 되었습니다. 정화수가 식도로 넘어가자 최부자의 배 안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요동치던 움직임이 잠시 잦아들며 백가죽의 팽창도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 뱃속의 요물은 잠시 숨을 고르며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승은 강선비에게 이제 놈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오. 절대로 저 여인이 최부자의 몸에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돼요.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여인은 구석에 몰려 헐떡이면서도 붉게 충혈된 눈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 뒤로는 이제 9개의 꼬리 형상이 그림자처럼 선명하게 일렁이고 있어 그녀가 구미호의 일족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쑥을 화로에 넣어 불을 붙였고 매캐한 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옛말에 쑥 냄새는 사악한 기운을 쫓고 잡기를 물리친다고 하였으니 이는 요물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과연 쑥연기가 퍼지자 여인은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고 뱃속의 요물 또한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여 최부자의 몸을 비틀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은 쑥, 연기와 피냄새 그리고 짐승의 누린내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든 지경이었지만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고 다가올 최후의 순간을 대비해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곧 동이 트려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요물들은 해가 뜨면 힘을 쓰지 못하기에 놈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해가 뜨기 전인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었습니다. 강선비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는 것이 보였고 이를 눈치챈 여인은 갑자기 미친 듯이 웃어제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늦었다. 늦었어. 이미 내 아이는 너희들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최부자의 배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최부자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눈이 뒤집혔고 찢어진 배틈 사이로 시커먼 털뭉치 같은 손이 쑥 빠져나왔습니다. 그 손은 작지만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었고 허공을 휘저기며 무언가를 잡으려 애쓰는 모습이
영락없는 짐승의 앞발이었습니다. 장정들은 그 끔찍한 모습에 넋을 잃고 뒤로 나자빠졌고 강선비 또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오직 노승만이 태연한 표정으로 미리 준비해둔 붉은 팥을 한 움큼 쥐어 그 손을 향해 던졌는데 파다리 닿자 요물의 손은 치익 소리를 내며 연기를 피워 올리고 뱃속으로 다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 괴성을 지르며 노승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어느새 길게 자라 흉기가 되어 있었고 입에는 송곳니가 튀어나와 짐승의 본색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강선비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촛대를 집어들어 여인의 앞을 가로막았고 여인의 손톱이 촛대와 부딪히며 챙하는 쇳소리가 났습니다. 강선비는 그 충격으로 팔이 저려왔지만 물러서면 노승과 최부자가 위험해진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네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강선비의 기백에 눌린 여인은 잠시 주춤했고 그 사이 장정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어 여인을 포위했습니다. 방 안의 소란이 극에 달하자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웅성거리며 마루 위로 올라왔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괴상한 그림자들과 찢어지는 비명 소리에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도 마을의 재앙을 없애야 한다는 일념으로 몽둥이와 낫을 들고 문을 애워쌌습니다.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강선비, 안에 무슨 일이요? 우리가 도울 것은 없소 라고 외치자 강선비는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시오. 놈이 도망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기척이 느껴지자 여인은 더욱 초조해하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최부자의 배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아기가 옹알이를 하는 듯하면서도 맹수가 그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뱃속의 요물이 말을 한다는 사실에 강선비와 장정들은 소름이 끼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흉내낼 줄 아는 영물, 즉 여우의 새끼임이 분명했습니다. 노승은 듣지 마시오. 저것은 사람을 홀리는 요망한 소리요 라고 일갈하며 더욱 큰 소리로 독경을 시작했지만 그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포와 연민을 동시에 자극하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최부자에게 다가가려 했고 내 아가, 조금만 참으렴. 엄마가 곧 꺼내줄게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모성애가 지극한 어미의 모습처럼 보였으나 그 대상이 사람의 내장을 파먹고 자란 요물이라는 점이 끔찍한 역설이었습니다. 강선비는 이 기막힌 광경을 보며 요물 또한 제 새끼를 끔찍이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묘한 기분을 느꼈지만 인간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그 사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화로에 있는 쑥을 한 움큼 더 집어넣어 연기를 더욱 짙게 피워 올렸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지자 시야가 흐려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워졌고 그 혼란을 틈타 여인이 다시 최부자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장정 하나가 나가 떨어졌고 여인의 손이 최부자의 배에 닿으려는 찰나 노승이 번개같이 움직여 자신의 염주를 여인의 목에 걸어버렸습니다. 염주가 목에 걸리자 여인은 벼락을 맞은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목에서는 타는 냄새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늙은 중이 감히. 여인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염주를 끊으려 했지만 염주는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그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제압되자 최부자 뱃속의 요물도 어미의 고통을 느끼는지 더욱 발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를 정도로
격렬한 움직임이었고 그의 입에서는 검은 피가 쿨럭쿨럭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선비, 이제 때가 되었소. 저 배를 갈라 요물을 꺼내야 하오. 노승의 외침에 강선비는 깜짝 놀라며 산 사람의 배를 가르란 말이오? 라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대로 두면 둘 다 죽소. 놈이 스스로 배를 찢고 나오기 전에 꺼내어 봉인해야 최 부자라도 살릴 수 있소. 라고 소리쳤습니다. 강선비는 손에 땀을 쥐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구석에 놓인 작은 은장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평소 애지중지하던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생사를 가르는 도구가 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집어들고 최 부자에게 다가갔는데 최 부자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발 이 고통을 끝내달라는 애원이었고 강선비는 눈질끈 감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시오. 최 부자. 강선비가 칼끝을 최 부자의 배에 갖다 대는 순간 밖에서 천둥소리와 함께 벼락이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도 이 끔찍한 일을 알고 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물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에 맞춰 방문이 활짝 열리며 거센 돌풍이 방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바람에 호롱불이 꺼지고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는데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동자가 강선비의 바로 코앞에서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여인도 최 부자도 아닌 뱃속에서 튀어나온 또 다른 존재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강선비는 보이지 않는 공포와 맞서며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오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히히, 꺼내줘서 고마워.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으면서도 늙은이의 목소리 같은 기분, 나쁜 속삭임이 귓가에 들려왔고 강선비는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칼끝에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손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어둠과 방 안의 정적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촌장은 횃불을 높이 들고 강선비, 괜찮소? 대답 좀 해보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대신 으드득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찹찹 무언가를 씹는 소리만이 흘러나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과연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강선비와 노승은 무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요물이 이미 세상 밖으로 나와 그들을 해친 것일까요? 잠시 후 방 안에서 다시 불이 켜지며 그림자 하나가 창호지문에 비쳤는데 그 모습은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누군가 비틀거리며 마루로 걸어 나왔는데 그가 누구인지 확인한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한 손에는 검은 덩어리를 든 채 서 있는 그 모습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조차 없는 그 산밤, 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공포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던 인형름은 다름 아닌 강선비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 덩어리는 사람의 머리통만 한 옹기 항아리였는데 입구는 붉은 부적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고 안에서는 무언가가 미친 듯이 벽을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강선비는 다리가 풀린 듯 마루 기둥에 기대어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들 물러서시오. 이 항아리에 손을 대면 큰일 나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서슬퍼렇게 살아있어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촌장이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비추자 강선비의 옷을 적신 피는 그의 것이 아니라 요물과의 사투 과정에서 튄 것임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던 끔찍한 소작 소리의 정체는 노승이 최 부자의 배에서 갓 꺼낸 요물의 탯줄을 끊고 놈이 날뛰지 못하도록 주문을 외우며 뼈를 맞추는 소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롱불을 다시 켠 노승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방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염주가 들려 있었고 등 뒤로는 결박당한 여인이 짐승처럼 엎드려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눈은 샛노랗게 변해 있었고, 입 밖으로 튀어나온 송곳니는 그녀가 더 이상 인간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강선비의 손에 들린 항아리를 보며 내 아기를 돌려줘, 이 도둑놈들아 라고 악글 써댔는데, 그 소리는 흡사 쇠를 긁는 소리 같아 듣는 이들의 고막을 찢을 듯 했습니다. 강선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당장 마당 한가운데에 장작을 쌓고 불을 피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복숭아 나무 가지가 있으면 더욱 좋소. 사악한 기운을 태워 없애야 하니 어서 서두르시오. 그의 다급한 외침에 마을 청년들은 헛간으로 달려가 장작을 나르기 시작했고, 안악들은 참기름과 손뭉치를 가져와 불쏘시개를 만들었습니다. 노승은 마루에 걸터 앉아 최 부자의 상태를 살폈는데, 최 부자는 배가 갈라진 채 기절해 있었으나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노승은 품에서 꺼낸 약 가루를 상처 부위에 뿌리고 명주실로 꿰매며 지혈을 시도했는데, 그의 손놀림은 바느질하는 안악내보다 더 빠르고 정교하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마당에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강선비는 항아리를 들고 불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항아리 안의 요물은 뜨거운 열기를 감지했는지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고, 항아리가 저절로 들썩거려 강선비는 두 손으로 그것을 꽉 눌러야만 했습니다. 이놈이 밖으로 나오면 마을은 쑥대밭이 될 것이요, 부디 이 불길 속에서 모든 업보를 싣고 사라지거라. 강선비는 비장한 각오로 항아리를 불길 한가운데로 던져 넣었습니다. 항아리가 붉은 화염 속으로 떨어지자마자 끼에예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짐승의 단말마가 뒤섞인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항아리가 불길 속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르자 결박되어 있던 여인이 갑자기 괴력을 발휘하여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안 돼, 내 새끼가 뜨거워하잖아 라고 울부짖으며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내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장정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그녀를 막아섰지만 여인의 힘은 장정 서너 명이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녀가 팔을 휘두를 때마다 장정들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졌고, 그녀의 손톱에 스친 사람들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노승은 최부자의 처치를 잠시 멈추고 마당으로 뛰어내려오며 자신의 염주를 풀러 허공에 던졌습니다. 염주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날아가 여인의 몸을 휘감았고, 여인은 꼼짝달싹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쳤습니다. 네 이 요물, 천기를 거스르고 인간의 정기를 탐한 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노승의 호통에 여인은 고개를 쳐들고 노승을 노려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여우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코가 길어지고 귀가 뾰족해지며 얼굴 전체가 검은 털로 뒤덮이는 과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구역질이 날 정도로 흉측하고 기괴했습니다. 불길 속의 항아리는 쩍하고 갈라지며 깨졌고, 그 안에서 시커먼 형체가 튀어나와
하늘로 솟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둔 복숭아나무 장작의 기운과 노승의 법력이 쳐놓은 결계에 부딪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불길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검은 형체는 불길 속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점차 흐릿한 연기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새끼가 소멸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미 여우는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길고 슬픈 울음소리를 토해냈는데 그 소리는 마을 뒷산의 메아리가 되어온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여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염주를 끊어버리고는 불길을 향해 달려드는 대신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다시 돌아와 이 원한을 갚을 것이다. 그녀가 남긴 저주의 말은 새벽바람을 타고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장정들이 뒤를 쫓으려 했으나 강선비가 그들을 말렸습니다. 쫓지 마시오. 궁지에 몰린 쥐도 고양이를 무는 법인데 하물며 새끼 잃은 어미 여우 이메리야. 지금은 마을을 수습하는 것이 먼저요. 강선비의 말에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여우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뒤 마당의 불길은 잦아들었고 항아리 속의 요물은 완전히 제거되어 사라졌습니다.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지만 곳곳에 남겨진 상처와 핏자국은 지난밤의 참극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털썩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평생 글만 읽던 선비로서 겪기 힘든 끔찍한 밤이었지만 자신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마을 전체가 몰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노승은 강선비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큰 공을 세우셨소. 선비의 올곧은 기운이 아니었다면 저 요물을 막지 못했을 것이오. 라고 위로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고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부상당한 장정들은 서로의 상처를 봐주었고 안악들은 물을 길어와 마당의 핏자국을 씻어냈습니다. 최 부자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지만 안색이 흑빛에서 조금씩 핏기가 도는 듯하여 희망을 걸어볼 만했습니다. 최 부자의 부인은 남편의 곁을 지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첩을 들인 남편이 미우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하는 복잡한 심경인 듯 했습니다. 강선비는 그녀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며 이제 모든 애군이 물러갔으니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노승은 마을 어귀에 팥과 소금을 뿌려 결계를 다시 한번 단단히 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당분간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저 여우는 새끼를 잃은 원한이 깊어 언젠가 다시 나타날지 모르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바르고 욕심이 없으면 요물이 틈탈 자리는 없는 법이니 부디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마음을 닦으시오. 스님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특히 최부자의 하인들과 소작인들은 주인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똑똑히 목격했기에 그 가르침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의 공포는 햇살 아래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강선비는 서당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맞이했는데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긴장이 풀리며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오늘 공부 대신 옛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하며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승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에는 무서운 것도 많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용기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녁 무렵 의식을 찾은 최부자가 강선비를 찾는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강선비가 최 부자의 방에 들어서자 최 부자는 포숙한 얼굴로 누워있다가 강선비를 보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강선비가 급히 그를 만류하자 최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강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선비, 내 자네 볼 면목이 없네. 그동안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최 부자의 참회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고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요. 몸조리 잘하고 앞으로 덕을 베풀며 사시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털어 마을 잔치를 열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구해준 노승에게 시주를 하려 했으나 노승은 이미 표표히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중은 바람과 같아서 머무는 곳이 없는 법이요. 그저 인연이 다 잠시 머물렀을 뿐이니 찾지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노승이 떠난 길을 향해 합장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선비는 노승이 남기고 간 말들을 되새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지만 완전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멀리 산속 깊은 곳에서 간간히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슬픈지를 일깨워주는 경종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옷깃을 여미고 각자의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채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강선비 또한 책을 덮고 등잔불을 끄며 길고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큰 폭풍우를 겪은 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아끼고 챙기게 되었고 강선비의 서당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어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꾼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듯이 근유달밤의 울음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창밖에는 하얀 달이 떴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이 된 강선비는 이제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그리고 숲으로 사라진 검은 여우는 어디서 상처를 핥고 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지만 잠시 숨을 고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을의 안녕과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밤새도록 마을을 휘감았던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동쪽 산등성이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자 월곡 마을에는 비로소 진정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밤에 그 참혹했던 소동이 거짓말인 것처럼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고 밤새 미친 듯이 울어대던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도 뚝 그쳐 사방이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강선비는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서당 마루에 걸터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는데 그 따스한 볕이 얼굴에 닿자 밤새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대문을 열고 나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고 밤새 무사함을 확인한 이웃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공포의 긴 밤은 끝났고 마을에는 다시금 생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네 집 마당은 지난밤의 격전을 치르느라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장작을 치우고 핏자국이 낭자한 흙을 퍼내어 새 흙으로 덮었으며 무너진 담장을 다시 세우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밤새 공포에 떨며 흘렸던 식은땀을 씻어내고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지난밤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보다 더 큰 안도감과 희망이 서려 있어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을에 서린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최 부자는 며칠 동안 꼼짝 않고 방 안에 누워 요양을 해야 했는데 그의 곁에는 그동안 소박 맞았던 본처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말없이 안아주며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 부자의 배에 난 상처는 노승의 신통한 의술 덕분에 빠르게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강선비가 찾아와 좋은 글귀를 읽어주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일러주어 최 부자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강선비를 더욱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는데 그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가 아니었다면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당으로 향하는 강선비의 발길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올렸고 어떤 이는 갓 낳은 달걀을, 어떤 이는 잘 익은 홍시를 소매춤에 찔러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선비는 한석호 사양했으나 사람들의 정성이 너무나 지극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은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을 뿐이라며 겸손해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이미 살아있는 영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른 최 부자는 강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을 잔치를 크게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곳간 문을 활짝 열어 묵혀두었던 쌀과 고기를 아낌없이 내어놓았고 읍내 장터에서 비단과 술을 사들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잔칫날이 되자 마을 공터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온 골짜기에 진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새 옷을 얻어 입고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잔치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쇠고기고 갖가지 나물과 전들이 푸짐하게 차려졌는데 이는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구경하기 힘든 호사였습니다. 최 부자는 지팡이를 짚고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르며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마을에 심려를 끼친 점을 사죄했습니다. 내 이제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되었네. 이 모든 것이 자네들 덕분이니 오늘 하루 마음껏 먹고 즐기게나.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그동안 쌓였던 앙금은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강선비 또한 상석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실감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자 풍물패가 등장하여 흥겨운 가락을 울리기 시작했는데 징과 꽹과리 소리가 산천을 울리며 마을의 애군을 멀리 쫓아내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서로의 어깨를 걸고 마당을 돌았고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강선비도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와 춤판에 어울렸는데 평소 점장기만 하던 훈장님의 엉거주춤한 춤사위에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양반과 상민, 부자와 빈자의 구분이 없었고 오직 월곡마을 사람이라는 하나의 이름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 하늘에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메말랐던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서설뇌쉐이였는데 눈은 지난밤의 흉터와 핏자국들을 하얗게 덮어버리며 마을을 순백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초가지붕 위에는 소미불처럼 두툼한 눈이 쌓였고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어나 마을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강선비는 서당문을 열고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시 한 수 졸였는데 그 목소리는 맑고 청아하여 눈송이 사이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탓에 서당에는 아이들이 오지 못했고 강선비는 모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화로에 밤과 고구마를 구우며 오래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구수한 군밤 냄새, 그리고 창밖의 바람 소리가 어우러져 방 안은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책을 읽다가 문득 지난밤의 일들이 꿈만 같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부자가 하인을 시켜 강선비에게 귀한 산삼 한 뿌리를 보내왔습니다. 몸을 보아시라는 뜻이었는데 강선비는 그 마음이 고마워 산삼을 다려 마시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예전의 탐욕스러운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서당을 고치는 데에도 큰 돈을 내놓아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최 부자를 보며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딱 맞다며 칭송했고 최 부자의 집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다시 맑은 물이 솟아올랐고 안악들은 그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물맛은 예전보다 더 달고 시원해진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나쁜 기운이 물러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온 징조라고 믿었습니다. 우물가 옆에는 누군가 쌓아놓은 작은 돌탑이 생겨났는데 이는 마을을 구해주고 떠난 노승을 기리기 위한 사람들의 정성이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그 돌탑에 돌 하나씩을 얹으며 소원을 빌었고 돌탑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마을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습니다. 강선비는 며칠 후 수업을 재개했는데 아이들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더 초롱초롱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승님이 요괴를 물리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지만 강선비는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얘들아, 요괴를 물리치는 힘은 칼이나 부적이 아니라 바른 마음과 굳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그는 아이들에게 영웅담 대신 인간의 도리와 마음에 대해 가르쳤고 아이들은 스승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밤은 더욱 길어졌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밝혀진 호롱불은 어둠을 따뜻하게 밝혔고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찬바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하얀 눈을 뒤집어 쓰고 묵묵히 마을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마을의 수호신처럼 듬직해 보였습니다. 강선비는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잠시 붓을 놓고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 그의 입가에는 언제나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선비는 꿈속에서 노승을 다시 만났습니다. 노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강선비에게 자네 덕분에 이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네. 부디 그 마음 변치 말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게 라고 말하고는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강선비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노승이 보내는 작별 인사임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동쪽 하늘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스님, 부디 평안히 가십시오. 이 마을은 제가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다시 바뀌고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발하고 들판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마을은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최 부자네 집 담장 너머로도 붉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는데 그 꽃향기가 어찌나 그윽하던지 마을 입구까지 퍼져나갈 정도였습니다. 최 부자의 아내도 다시 웃음을 되찾아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최 부자는 밭에 나가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건강한 농사꾼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덕달이 떠도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빛 아래 모여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며 밤의 정취를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씩 산속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저 녀석도 외로운 게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며 서로 믿고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월곡 마을은 이제 달이 머무는 골짜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강선비는 오늘도 서당 마루에 앉아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 현, 누르황.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온 마을에 울려 퍼지고 강선비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의 곁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고 무릎 위에는 나른한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진 이 순간 강선비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납고 무서운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 우리네 삶 또한 시련을 겪고 나면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법이지요.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드시는 그곳에도 월곡 마을에 평화로운 기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꿈속에서 강선비가 건네는 따뜻한 군밤 하나를 맛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이제 등잔불을 끄고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창밖에는 별들이 소근거리고 바람은 자장가를 부르며 여러분의 귓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오직 평안함만이 가득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옛 이야기꾼은 물러가며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보따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